조선 후기를 살았던 한 양반의 삶이 일기로 남아있다. 저자의 이름은 노상추. 그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17살 때부터. 그러나 그 첫 해 일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일기가 개축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1763년이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노상추가 18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상추는 한 해 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그 해의 간지로 제목을 붙였는데 60년이 지나 간지가 돌아오면 제자를 써서 구분했다. 내가 일기를 쓴 건 아버지의 뜻이었다.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모든 일에 관심을 끊으시고 당신이 써오신 집안의 일기를 내게 물려주셨는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68년의 긴 세월 동안 이어지게 된 것이다. 68년이라면은 거의 날짜로 따지면은 25,000일에 가까운 그런 날이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선의 25,000 나날들을 기록한 일기가 2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그때의 시간들을 불러내준다. 한 남자가 무려 6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일기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집 안팎의 세세한 일상, 그리고 그 일기를 쓴 사람의 절절한 소회까지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이 일기를 쓴 사람은 1746년 영조 때에 태어나서 정조 때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순조 29년 8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조선 후기의 무관 노상추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선 그의 일기를 통해 우리에겐 낯선 노상추라는 인물과 함께 그가 살았던 시대를 추적해 봅니다. 노상추의 고향은 경북 구미시 선산읍이다. 노상추 가문에는 문과 급제자도 있었지만 무과 급제자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이가 바로 주걸공. 주걸공은 노상추의 할아버지 노계정이다. 병마절도사까지 지내고 영조 임금의 각별한 신임을 얻었던 인물. 그의 영향으로 노상추를 비롯한 안강노 씨 후손 중에는 무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 또 땅이고 모든 것이 안강노 씨 민중이죠. 1746년에 태어나 1829년에 사망한 노상추. 자는 용겸, 호는 서산화를 썼다. 1780년 정조 4년에 무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나는 무관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관을 꿈꾼 것은 아니다. 문관이고 싶었으나 시대가 내게 그 길을 허락치 않았다. 이후에 아드님, 그 다음에 이제 종질들이죠, 조카들,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손자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무과를 했었습니다. 왕세자가 이제 사후에 이제 사도세자로 영조 때 왕세자, 즉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노계정의 죽음에 애도의 글을 보내올 만큼 그는 무관으로 공명을 떨쳤다. 이는 노상추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분에 대해서 이제 16세기 후반, 17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안강노 씨는 전형적인 남인의 일단 여운학파의 한 축을 이룩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숙경대 이제 각종 황국을 거치면서 이제 중앙에 배설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또 속과라든지 대과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직을 위해서 이제 무과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노상추의 일단 할아버지였던 그 노계정이었습니다.
노상추는 문관이 되기 위해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을 품었다. 그러나 영남의 남인이었던 그의 가문에서는 몇 대째 문과 급제자가 나오지 않았다. 당파와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한다는 영정조대의 당평책은 그만큼 당시의 당쟁이 심했음을 말해준다. 당시 세를 떨치고 있던 노론이 아니면 문과 급제도 쉽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과거 급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면 그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선에서 그 문과에 그 급제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권력의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 않은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함께 일컫는 말로 이를 나누는 기준은 과거 급제를 문과로 했느냐 무과로 했느냐다. 경복궁 근정전의 신하들이 배석할 때 동쪽에는 문반, 서쪽에는 무반이 자리해서 동반과 서반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무관은 상대적으로 멸시를 받았는데 정일품과 이품 최고위직은 문관들만 할 수 있었다. 무관에 대한 멸시는 영남지방에서 특히 심했다. 인조 때 승정원 일기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심지어 양반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군인으로 갖는 무관 합격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단 임진왜란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도 아마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냥 잊혀져 버린 일개 무관이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은 문치주의 국가였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도 문관이 맡았고 그 속에는 유명한 학자들이 주로 등장했다. 무관은 외면당했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그것이 더 심해졌다. 무과 시험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일예로 숙종 때 한꺼번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무과에 급제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 무과를 빗대어 만과라 표현할 정도였다. 그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무과를 좀 더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을 충족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상추도 무관에 대한 평판을 잘 알고 있었다. 옛날 이름난 유학자들은 무인을 천하고 비루한 무리라 칭했는데 이는 염치가 없고 배움이 없기 때문이다. 천민들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무과라 노상추는 선뜻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하루라도 빨리 과거 급제를 해야 했다. 집안 소유지의 작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이 정도 어디가 그 노상추의 목화밭이 아니었나? 열단마저기 정도에. 바로 이제 낙동강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어느 해는 홍수 수해를 겪었고 어느 해는 가뭄으로 인한 큰 한발로 인해 가지고 가을에 뭐 거둘 게 없었다. 가을에 수수할 게 없었다. 그런 기록으로 봐서는 이제. 노상추 일기에는 농사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언제 뭐를 심고 언제 추수하며 수확량은 얼마고 시세가 어떤지도 밝히고 있어서 당시의 농업 경제를 짐작할 수 있다. 완전히 청하선을 넘어서 첩자 산중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노상추 가문이 자리 잡은 낙동강 상류 지역은 재해가 많아서 주로 밭농사를 지었다. 양반들이 일단 수전지대에 비옥한 지역을 차지한 양반들은 족쇄가 커지면서 계속해서 소가 대가로 해서 나가면서 선산 향례를 장악할 수가 있었고 이 한전지대를 장악했던 16세기 양반들 그 후손들은 결국 족쇄가 약해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일단 무관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낙동강 하류 논농사 지역에는 문반이 많았던 반면에 상류 지역에는 무반들이 더 많았다.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형편인지라 문가만 바라보며 마냥 시간을 보낼 순 없었던 것이다. 형님이 죽고 가게를 책임지고 있었던 노상추도 관직을 얻어서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실제적으로 이 과거급제한 이후에 이 재산을 정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관직에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대토지 소유자의 많은 부분은 이 관직에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은 이 관직과 이 재산 정식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상황 때문에 꿈을 접고 무과 도전을 결심한 노상추는 징비록을 구해 읽으며 무인의 마음가짐을 키워나갔다. 비록 뜻하던 바는 아니었지만 무관으로 세상에 나가 내 기상을 떨쳐보일 것이다. 조부 주걸공이 그랬듯이 내 나이 23 나는 마침내 붓을 던져버리기로 뜻을 정하고 무예를 시작했다. 무반은 문반과 함께 조선시대 양반의 한 축을 차지하지만 우리는 문반에 비해 무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노상추가 선택한 무관의 길.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도 10년이 넘게 걸렸던 그의 무과 합격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노상추의 고향 마을에는 경주 안강로 씨의 활터가 있다. 이제 붓을 던지고 목표가 활을 분명해지자 받게 되었다 노상추는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바로 이제 활을 쏘시면 붓 대신 활과 화살을 집어든 것이다. 우리 안강노가들의 이제 우리 조상분들의 참 무가를 탄생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지. 바로 우리 집안에서 보관해온 가보라 그래야 됩니까? 아주 귀한 물건들인데, 이거 이제 연습용 화살입니다. 조선시대 무과 시험 과목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건 활쏘기. 노상추 행장에는 노상추가 한 해 겨울 동안 화살 5,000발을 쏘았다는 기록도 등장한다. 수도 없이 활시를 당기며 무과 급제의 꿈을 키운 노상추. 사람들이 무관을 비류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예, 의, 염, 치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길을 바르게 나아간다면 누가 폄훼할 수 있겠는가? 나는 선인들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후손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당당한 무관이 될 것이다. 무과 시험에는 활쏘기 등 무예기술 외에도 경국대전이나 병법세에 관한 소위 필기시험이 있었다. 시험 과목들은 때때로 달라졌는데 한 번은 노상추가 과목이 바뀐 걸 모른 채 시험에 임해서 낭패를 보기도 했다. 지방에서 그 서울에 가면서 과거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경비, 그다음에 그 정보 부족,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선 후기에는 그 식년시 외에 각종 특별 시험들이 많이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실시되었을 경우에 날짜가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무과 시험은 어떻게 치러졌을까? 조선 중기 화가 한시각의 작품 북새선은도에는 17세기 함경도 길주에서 실시한 무과 시험 현장이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말을 타는 것과 활 쏘기는 조선시대 무관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었다.
말을 타며 목표물을 쏘는 기사와 기추가 이를 평가하는 시험 과목. 그 밖에도 창을 다루는 재주를 평가하는 기창과 집 인형을 철편으로 내리치는 편추 등이 있었다. 무과시험 활쏘기 도구들은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 했다. 전해오는 말로는 활 하나에 어린 소 한 마리 값은 좋게 되었다고 하니 연습용은커녕 시험용 활과 화살을 장만하는데도 부담이 꽤나 컸을 것이다. 노상추도 미처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 쩔쩔맸던 경험을 일기에 적고 있다. 무과 시험용 화살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시험에 쓰이는 화살들은 대체로 끝이 뭉툭한 편이었는데 이는 시험장에 임금이 함께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임금의 관심사였던 과거, 당연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됐다. 활쏘기 시험의 점수 발표는 이랬다. 시험관이 숨어 있다가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면 붉은 깃발과 북소리로, 빗나가면 하얀 깃발과 징소리로 알렸다. 평가하는 내용에 따라 시험에 쓰이는 화살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저마다의 길이와 무게가 정해져 있었다. 혈전하면은 육량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화살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은 그런 화살인데요. 이 화살은 뭐 전투에 쓰였다라기보다는 이 처음에 무인을 뽑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용력을 가지고 있나, 힘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강한 활을 당겨서 멀리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화살로 보이고요. 240보 떨어진 거리에서 돼지머리 모양의 관역을 향해 쏘는 목전. 명중률보다는 얼마나 멀리 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목표물에 도달하면 7점을 주고 5보 이상 추가할 때마다 1점씩 가산점이 주어졌다. 화살촉을 쇠로 만들어 무게가 상당했던 철전은 응시자의 힘을 평가했던 것이다. 길이가 매우 짧아서 속칭 애기살이라고 하는 편전은 통이나 통화라 일컫는 대롱에 넣고 쏘는 화살이다. 편전은 1,000보 이상을 능히 도달할 수 있었고 두꺼운 갑옷도 뚫을 수 있었다. 그 심지에 이제 불이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등장했던 조총이 조선 후기 무과시험 과목에 추가됐는데 활쏘기만큼 중요시되지는 않았다. 그냥 그 책이 바로 활쏘기는 정확한 점수가 집계되기 때문에 시험관의 개입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다. 예, 결국 장수가 갖춰야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장수의 어떤 기량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뭐 일반의 어떤 조총이라든가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훈련량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숙달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활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해가지고서는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하죠. 결국 이제 장수로서의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할 때 활쏘기는 어느 면에서는 유용한 어떤 평가 수단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선 후기까지도 활쏘기가 널리 활용되지 있지 않았는가. 무과로 전환하고 노상추는 활쏘기 연습에 매진했다. 그러나 처음 과거시험 성적은 좋지 않았다. 노상추는 일기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1778년 7월 14일 목전을 쐈는데 화살 셋이 빗나갔다. 7월 19일 철전을 쐈는데 만족스럽지 못했다. 8월 3일 유전에 합격하지 못했다. 고향 친구 중 조영우만 합격했다. 고향으로 함께 돌아갈 동행도 없다.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뜻의 문경은 지방 유생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지나는 길목이었다. 그곳 박물관에는 당시 유생들이 지니고 다녔던 용품들이 전시돼 있다. 아무래도
합격의 소망을 품고 먼 길을 나서며 하나씩 하나씩 챙겼을 물건들 중에 손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작은 책자가 눈에 띈다. 책자 안에는 전국 8도의 지도와 도로, 지역과 지역의 거리가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시험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지방의 과거 응시자들은 시험을 위해 한양까지 먼 길을 이동해야 해서 더욱 힘에 부쳤다. 유곡역, 문경, 조령을 넘어서 올라가게 되죠. 550리라는 표시가 고을리듬 옆에 아주 세필로 매기되어 있네요. 550리. 보통 심리가 4km니까 선산에서 한양까지는 220km에 달하는 거리다. 유랑 여행 집단들이 말 이외에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당시 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노상춘은 일기에 자신의 과거길 여정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1780년 1월 고향집을 출발해 한양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일주일이었다. 아주 가난한 선비는 심지어 도포까지 팔고 가격 경비를 절만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야설처럼 흘러오는데요. 보통 어느 정도의 삶을 사는 그런 양반 정도 되면 적어도 본인하고 그다음에 말구조 노비 한 둘 정도는 같이 대동하고 이동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비의 쓰임새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어차피 먹고 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많은 경비를 소모하게 되고 나중에는 보면 몇십 년 동안 과거 준비만 하다 보니까 집안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몰락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논 9마지기, 밭 90마지기, 돈 50냥이 10년 과거 준비에 모두 들어갔으니 앞으로 굶어 죽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인가. 공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소롭다. 그것을 오늘날에 이 논밭 시세로 환산해 보면은 아마도 논 한 마지기가 한 1,000만 원 정도 보고 밭 한 마지기를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때 한 그 500냥의 가치는 한 5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억이라고 하면은 노상추가 과거에 한 10년 동안 공부하고 한 4년 동안은 이 관직 임용을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한 14년 동안에 매년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를 소비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노상주가 무과를 결정한 나이는 23. 26부터 시험 참관을 위해 한양 나들이를 시작했고 32살에 첫 시험을 치른 뒤 35살에 합격하기까지 노상주는 끈질기게 과거 시험에 매달렸다. 양반으로서 가문을 빛내고 자신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최고이자 거의 유일한 방법이 과거 시험 합격이었던 까닭이다. 요즘도 중요한 시험이나 큰 경기를 앞두고 특별히 조심하는 징크스들이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유생들 사이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질 낙자는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지를 가리킬 때도 낙이라는 말 대신 설립자를 써서 입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과거 급제는 조선시대 양반에게 절대적인 삶의 목표였습니다. 네, 노상추의 일기에 따르면 1780년 1월 21일 그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고향집을 나서는 날 아침에 지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길몽을 선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노상추는 그때 시험에서 35세 나이로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1780년 2월 25일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합격자 방 12번째에 내 이름이 있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조부 주걸공의 얼굴이 떠올랐다. 주걸공이 돌아가신 지 25년 만에 우리 집안에 무과 합격자가 나오는 경사가 생긴 것이다.
그 홍패를 획득했다는 측면에서는 향촌 사회에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 급제가 주는 그 신분상의 변동이나 그 향촌 사회에서 그 홍패를 획득했던 사람들의 어떤 위상을 높여주는 데는 틀림없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과 급제자에게 수여하는 백패 대신 무과 급제자의 홍패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노상춘은 뛸 듯이 기뻤다. 10년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홍패를 받고 사흘간 시험관과 선배 급제자, 친척을 방문하는 3일 육아를 마친 뒤 고향 선산으로 돌아온 노상춘은 대대적인 축하잔치를 열었다. 노상춘 같은 경우도 그 잔치하는 날 옆에 집을 좀 빌린다고 그러거든요. 터를. 그래갖고 거기다 이제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밤에 됐을 때는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노상춘은 자기가 잘 것도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노상춘 표현에 의하면 뭐 한 5, 6천 명이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노상춘은 급제 후 한참 동안 관직을 얻지 못했다. 만과라 할 만큼 선발 인원이 많았으니 합격자 모두에게 관직을 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선정관을 거치지 못하면 고위 무반직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선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반 최고의 청요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선배 선정관들이 직접 자신과 같이 일할 그 후배들을 직접 뽑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선천의 경우에는 그 가문이 좋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요. 노상춘은 선전관 추천을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대다수 영남 남인들에게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처음에 노상춘은 일단 선천에서 계속 탈락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5대주쯤 되나요? 노이라는 분이 그때 기회 예송에서 일단 그때 영남 남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상소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두고두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 급제만큼이나 급제 후 관직을 얻는데도 당파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래서 노상춘은 선천을 받기 위해 수시로 한양으로 올라가서 무관 고위직을 찾아다녔다. 그 덕분이었을까, 노상춘은 급제 후 4년 만에 드디어 선천에 들게 된다. 천거로 뽑힌 자가 5명인데 내 이름이 2번째에 있었다. 39살의 나이에 금군으로 입직을 시작한 노상춘.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앙과 지방의 말단 무관직을 맡게 되는데, 한 번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갑산의 동변장이라는 직책을 받자 자신의 세력이 없어 쫓겨나는 것이라 한탄했다. 정조 병호 소회 등록. 1786년 정조의 명으로 대신 이하의 중인과 군사들이 직언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정치, 경제, 군사, 학술 등 다방면에 걸쳐 당시 제반 문제점들이 대부분 망라돼 있는데, 360여 등록 건수 중에 무관들의 주요 불만 내용은 인사 적체나 일의 고됨, 세력의 없음으로 인한 차별 등등이었다. 노상춘도 무관들의 인사 문제에 불만이 있었고 남인으로서의 피해의식도 컸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틈틈이 활쏘기 연습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소한 시험에 응시해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인생을 바꾼 특별한 기회를 만나게 된다. 노상춘은 매번 인사 이동 때마다 낙담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노상춘가
1793년 가을에 그 중일이라고 그 일종의 그 군영에서 실시하는 간단한 그 활쏘기 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시험 결과를 정조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활쏘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노상추가 영조가 신뢰했던 노계정의 손자라는 사실에 정조는 무척 반가워했다. 오위정 노상추가 주상의 눈에 띄니 주상께서 그가 감당할 만하거든 당상선전관 자리를 더 늘려 추천하라고 병조 판서에게 하교했다. 정조는 하급 관료였던 노상추에게 파격적으로 정삼품 삭주부사직을 내렸다. 노상추가 하루아침에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순간이다. 내가 그토록 정육품 지방수령직을 꿈꿨는데 조상의 은덕으로 그보다 더 높은 자리를 얻게 됐도다. 그런데 정조는 왜 노상추를 특별히 중용했던 것일까? 정조는 늘 시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무예에 능하고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경주 안강노씨 후손들은 노상추를 삭주공 또는 부사공이라 부른다. 노상추에게 삭주부사는 특별한 의미의 관직이었다. 영의정 최재공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때다. 노상추와 최재공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삭주부사로서 지방을 돌보는 일을 사사로이 의논하는 내용, 또 노상추가 가장 존경하는 주걸공의 묘갈명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분한테 보내는 그 편지입니다. 영부사라는 게 이제 그 영의정을 의미하는 거고, 둘 사이의 인연이 가볍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이런 사람입니다. 무신으로서 영향력을 끼쳤던 조부에 대한 묘갈명을 부탁을 했는데 남인의 영수 최재공, 그가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에 있었지만 남인은 당시 주도권을 쥐고 있던 노론에 여전히 밀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를 모을 필요가 있었고 이때 정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노상추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적어도 그때 정조가 제위하고 있는 기간에는 노상추는 이제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중앙에 있는 일단 서인이든 아니면 일단 남인이든 노상추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그때 남인 정권의 일단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재공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상추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정조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지만 노상추의 변방 생활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특히 지방관들이 대부분 노론이라 사사건건 대립했다. 내가 잡아들인 범인을 태천군수가 풀어주었다 한다. 태천군수가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 무신수령을 멸시하고 국법을 돌아보지 않으니 참으로 망조로다. 곳곳에서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게 되고, 결국 1년 만에 일단 그때 그 삭주부사에 대한 근무 평정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파직이 되어서 다시 일단 부사직을 그만두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군사훈련을 하고 범인을 잡아들이는 것보다 당파 싸움으로 더 고달픈 변방 생활이었다. 노상추가 정조의 눈에 들어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것도, 또 그가 지방수령으로서 좋은 평점을 받지 못했던 것도 모두가 당시에 치열했던 노론과 남인 간의 당쟁 때문이었습니다. 무관으로서의 고된 업무와 타향살이의 외로움에 당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변방에서의 생활은 노상추에게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이런 지방 수령들의 고충을 위로해주는 수청기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제작된 작자미상의 신간도임 연회도 그림 속에는 새로 부임한 관리를 위해 연회가 한창이다. 관리와 기녀들이 술상 주변으로 앉아있고 마당에는 무희들이 건물을 추고 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은 듯한데 노상취의 일기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 기생들의 건무가 참으로 묘하다. 묵과 시험 감독관으로 평안도 영변에 왔는데 시험 관계자들을 위한 술자리에서 그 모습에 넋을 잃었다. 노상추는 지방 관리들이 수청기를 두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는 기생의 머리를 올려주기도 하고 수청기도 드린다. 본인 스스로도 장부가 색의 뜻을 두지 않는다는 건 다 거짓이라며 일기에 속내를 밝히고 있다. 양반들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첩이나 기생과 맺는 인연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조선시대 양반에게 혼인이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고 적자를 얻어 대를 이어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었다. 노상추는 3번 결혼했다. 가문의 격이나 적서 구분을 엄격하게 따져서 맺어진 부부의 인연.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7의 초례를 치른 첫 번째 아내와 2년 만에 사별했다. 23세 다시 맞은 아내도 6해 만에 세상을 떠났다. 3번째 아내를 맞은 것은 사별 후 고작 5달 만이었다. 경국대전에 보면은 사대부들의 경우라도 부인이 죽고 난 지 3년 후에 다시 장가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인에 대한 어떤 예우를 좀 하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 남자가 그 나이가 40이 넘었고 또 아들이 없다면 1년 이내라도 혼인을 할 수 있게 하죠. 29 젊은 나이에 2번의 사별과 3번의 혼인을 하게 된 노상추. 앞서간 두 아내 생각이 간절하다. 오늘 또 초례를 올렸으니 새 아내의 얼굴이 아직 익숙치 않고 정에도 통하지 않으니 다만 자세히 살필 뿐이다. 왜 노상추의 두 아내는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일까? 그 원인을 짐작케 하는 미라가 지난 2002년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됐다. 머리카락과 치아, 손톱, 피부, 보존 상태가 매우 훌륭한 이 미라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미라의 자궁 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라를 살펴본 결과 자궁에 3-4cm가량의 찢어진 상처와 출혈 흔적이 있었다. 태아의 머리는 산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한창 분만이 진행 중이었음을 말해준다. 분만 중 자궁 파열과 과다 출혈, 의술이 부족했던 조선시대,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상추의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는 아이를 낳거나 산후조리 중에 목숨을 잃었다. 노상추의 아버지와 동생도 2번 이상 결혼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의 슬픈 사연이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아마 바다출혈로 인한 이제 그 사망일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출산 이후에 이렇게 감염이 돼서 그게 이제 그 폐혈증으로 진행이 돼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과다출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의 적보나 여러 고문서들을 살펴보면 당시 남성과 여성의 사망 연령과 원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을까? 여성의 경우에 출산 시 사망하는 경우가
여성 10명당 1명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의 가임기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의 경우에는 약 남성보다도 사망률이 약 한 1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노상추에게는 족보에 오르지도 못하고 가슴에 묻은 자식도 많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처마저 요절하고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니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비참할 뿐이다. 도대체 무엇? 노상추가 살았던 시대에는 돌림병이 잦았다. 26년을 함께 살았던 노상추의 세 번째 아내도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세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해소병에 돌림병이 겹친 것이다. 애통하기 그지없다. 세 번째 아내가 사망한 1799년에는 전국에 돌림병이 크게 돌았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그 해에 12만 8천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나라에 커다란 근심을 안겨줬던 그 전염병은 무엇이었을까? 그 18세기 가장 크게 창궐했던 전염병은 그 홍역이고 19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콜레라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때 그 18세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홍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시에 홍역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그 의학자들뿐 아니라 정약용도 마화해통 같은 이제 책을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망자가 많았던 것은 기후와도 관련이 있다. 노상추의 일기를 보면 당시 날씨는 매우 변화무쌍했다. 가뭄이 계속돼 기후제를 올릴 지경이다가 또 어느 날에는 큰 바람과 홍수 피해가 이어졌다. 노상추 시대의 기상 관측 자료는 없다. 다만 나이테 등을 분석해 추정할 수 있는데 매년 5월의 추정 강수량을 보면 노상추가 살았던 18세기 전후에서 강수량의 변화 폭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이 무렵은 소빙하기였다. 약 1800년대에서 1700년대를 이렇게 향할 때는 온도가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한 0.23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승하는 부분이 소빙항인에서도 온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이고 그리고 노상추 일기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로 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후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컸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시기는 가뭄과 홍수, 그다음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소빙하기.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세기 초반에 그 흉흉하던 사회적인 민심, 여러 가지 세도 정권이 시작이 되고 또 수령들이 탐하기 이루어지고 또 환경내란이 벌어지고 또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주 사회적인 거로 민심이 아주 흉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근이 들고 물가는 오르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불안한 사회. 노상추의 지인 중에도 나라의 운명을 논하는 정감록을 따라 천지가 개벽해도 안전하다는 십승지를 찾아간 이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상추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하늘의 뜻을 알 수 없어 괴로울 뿐이었다. 그렇게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노상추의 세 번째 부인이 돌림병으로 사망한 1799년. 채제공도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후견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정조마저 갑자기 승하한 이후
사회는 더 흉흉해졌습니다. 소빙학이라고 불리는 18세기 전후는 전 세계적으로 왕조가 쇠퇴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조선에도 급격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죠. 노상추도 분명히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양반이었던 그는 그 변화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정조 승하 후 노상추는 홍주 영장으로 가게 된다. 충청도에는 총 5개의 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홍주는 지금의 홍성지역. 노상추가 홍주에 부임하고 신유년이 박는다. 신유년은 순조가 즉위한 해로 우리나라 천주교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해이기도 하다. 최재공이라고 하는 분하고 정조가 제위했을 때만 하더라도 천주교에 대해서 그래도 관대한 입장을 취했었던 것에 비하면 순조의 어린 순조의 즉위와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그 다음에 노론벼파의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새로운 변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특히 노론벼파는 천주교 박해를 정치적 음모하고 연관시켜서 전개했던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조와 남인은 상대적으로 천주교를 옹호했다. 노론은 이를 빌미로 남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를 감행했다. 이것이 바로 신유 박해다. 홍주는 바다와 면한 지리적인 조건에 힘입어 천주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다. 정원 이의채가 홍주는 사악에 가장 심하게 물든 지역이니 홍주 목사를 붙잡아 국문할 것을 상소하다. 중인 이하의 지식인들이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자아를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뭘까? 대안적인 사상을 찾다 보니까 그때 천주교가 딱 매치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신유 박해의 시절에 천주교가 가장 심하게 물든 그 현장에 노상추가 있었던 것이다. 천주교를 금하는 국법의 서슬이 퍼런데도, 그토록 잡아들이고 처형을 하는데도 좀처럼 천주교가 근절되지 않자 노상추는 한탄했다. 이른바 믿는다는 자들은 남녀의 차이가 없고 상놈들은 믿음을 곧 법으로 여기니 그 말패는 어떤 지경에 이를지 알 수가 없다. 정악이 부진한 것이 극에 달했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미 조선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들어왔던 건데, 노상추는 기존 질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역시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하면서 대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아주 갈등을 겪는 거죠. 정신적인 갈등을 겪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정조가 서울 허통을 실시했지만 노상추는 적서에 대한 구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그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문중 어른들이 족보에서 서울 표시를 빼기로 한 것이다. 서울 숙부가 족보에서 서자를 빼달라고 한다. 그런데 문중에서 이를 들어주기로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집안이 망하는 것은 하루를 기다릴 것도 없겠다. 오호 통제라. 노상추에게는 서울 집안과 얽힌 또 다른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 1807년 서울 집안인 박춘노가 어머니 상을 당해 묘지를 썼는데 이것이 노상추 집안의 분묘 범위를 침범한 것이다. 이에 노상추는 소송을 제기한다. 입향 요게 피를 내가 지금 씌우려고 합니다. 소송의 8, 90%가 산속 문제다라고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이 얘기를 언급한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다산 점약용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투구지살, 살인의 한 절반 정도는 산송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산송이 조선 후기 특히 18, 19세기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그 사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런 역사적인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후기 들어 산송이 더욱 빈번해졌는데 사실 국법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조선시대는 분묘의 크기를 법으로 정하고 있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벼슬이 없는 사대부의 경우 묘를 중심으로 사면 40보가 기준이었다. 그런데 속대전에서 이것이 바뀐다. 조상의 묘를 쓰는 일에 집착했던 사대부들은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묘 양옆에 좌청룡 우백호 범위로 묘역을 점점 확대해 나갔다. 그런 주관적 개념이 숙종 때에 들어 법으로 공인을 받게 됐고 그 탓에 시비는 잦아졌다. 게다가 특별한 묘역 기준이 없었던 하층민들이 양반의 묘역을 침범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사대부가의 분산에 그 하층민들이 감히 침범을 해서 투장을 하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그 이전의 그런 조선 전기나 그 이전의 시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들 자체가 하나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비가 줄어들고 부유한 평민이 늘어나고 하층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했던 역동적인 시기. 아무리 권세가 대단한 양반이라 하더라도 가계 경영이나 세상 변화에 무심하면 쉽게 몰락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다. 그 예가 되는 19세기 인물이 있다. 낙학파 성리학자로 이름을 떨쳤던 조병덕. 그는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가문 출신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남쪽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 농사나 이재에 박지 못하고 양반의 습성을 버리지도 못했던 조병덕은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다. 길은 나가 이제 과거에 합격한 것은 없고 벼슬을 놓고 여기서 시골에서 은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인 것은 여유롭지는 이제 못하겠지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세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생활적인 내용이 문서 같은데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노상추가 일기를 남겼다면 조병덕은 1700여 통의 편지를 남겼다. 그의 편지 속에는 가세가 기울어 막막해하는 사연들이 가득하다. 돈 빌릴 때도 거의 없었을 테고, 그러니까 달리 변통할 길이 없으니까 책을 파는 건데, 급기야 유학자에게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책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성무도 되지 못하고 악착까지 살지도 못하면서 이 경서, 사서상경을 공부하고 주작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살림이라고. 이 살림이라는 말 자체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조병덕에 비해 노상추는 향촌 양반으로서 농사를 짓고 가게를 경영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양반이었다. 자신이 지켜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직 그는 후손들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양반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가문을 빛내주길 바랬다. 이 양반의식이 아주 확고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일상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사, 그리고 그 조상들의 무덤 돌보기, 그리고 가문 유지를 위해서 그 모임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17에 시작한 일기 쓰기는 노상추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계속됐다. 죽음을 앞둔 84세의 그는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문안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할 만큼 일기 쓰는 일에 매달렸는데, 그렇게 완성된 일기를
오늘 우리가 만났던 것이다. 남들이 비루하다고 폄하하는 무인이었지만 노상춘은 충실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차남이었지만 장남 대신 가게를 꾸려나가고 가문을 일으켜 세워 빛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남자의 야망과 도전, 절망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담긴 이 일기 덕분에 우린 노상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사건과 사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